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4년 차인 오빠 부부는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새언니는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데요. 이게 정말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일남 일녀 중 둘째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엄마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데 아이를 둘이나 낳으면서 더 안 좋아져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고정 수입원이 없이 매달 되는 대로 일을 받아서 하다 보니 가게가 늘 불안정했죠. 옷도 전부 사촌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물려받은 헌옷만 입고 자랐고 중학생 때까지 그은한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용돈 받아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학교 끝나면 아픈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와야 해서 사실상 제 유년기는 행복한 기억이랄 게 없습니다. 그래도 아픈 몸으로 절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했어요. 집안 형편이 그래서 누릴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산 저와는 달리 오빠는 장남으로 태어나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한다며 나름의 지원도 받았죠. 그렇다고 오빠가 학업 성적이 뛰어났던 것은 아닌데 부모님은 오빠가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요. 일주일 생활비를 아껴 오빠가 필요한 문제집을 사라고 돈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철없던 오빠는 그 돈으로 문제집을 사지 않고 PC방에서 전부 탕진했죠. 잘 모르는 부모님께는 대충 친구 문제집 보여주면서 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꼼수를 부려본 적이 없어 그걸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에게 실망도 했고 집안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구는 모습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부모님을 속여 돈을 가져가는 게 훤히 눈에 보이는데 그저 당해주는 부모님도 원망스러웠고요. 오빠가 지방의 그저 그런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부모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저금한 돈을 선뜻 내주셨습니다. 그에 반해 제가 오빠보다 훨씬 공부를 잘해 전액 장학금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부모님께서는 장하다 하면서 입학식 때 용돈 10만 원 준 것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저는 없는 살림에 태어나 그렇게 큰 돈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너무 감사했죠. 저는 휴학하는 한이 있더라도 등록금은 어떻게든 장학금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 때 하루에 3, 4시간씩 자며 공부와 알바를 병행했고 덕분에 4년 내내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알바로 번 돈을 가끔 부모님 생활비로 붙여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대놓고 네가 여자니까 동생이니까 오빠한테 양보하라고 했으면 부모님 원망도 컸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장남이 더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옛날 분이셨고 지원 하나 없이 알아서 대학도 가고 돈도 벌어다 주는 제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가 잘난 집에서 태어났으면 훨훨 날아다녔을 텐데 엄마가 날개를 달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날개를 뭐 부모님이 달아주나? 내가 달고 날면 되지. 오빠한테 하는 만큼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그래서 늘 힘들게만 사신 부모님을 좋은 집에 모셔서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게 인생 목표였어요. 좋은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취직이 어렵진 않았고 좋은 기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또래보다 승진이 빠른 편이었어요. 전셋집을 얻어 혼자 자취하면서도 어렸을 때 절약 습관이 몸에 배어 정말 알뜰살뜰 아끼며 돈도 많이 모았죠. 그러던 어느 날 고향집에 내려갔을 때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주연아, 오빠가 결혼날을 잡았단다.
정말? 잘 됐네. 근데 오빠 결혼하는데 엄마랑 아빠가 얼마간 지원을 해줘야 하지 싶어. 지원? 엄마 아빠가 돈이 어딨다고 지원을 해줘. 엄마 돈 있어? 없지. 근데 네 오빠도 제대로 돈을 모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돈도 없다는데 어떡해. 그럼 어쩌려고? 집을 팔까 싶어서. 집을 팔아? 그럼 엄마 아빠는 어쩌고? 일단 집 팔아서 도와주고 월세집 알아보려고 해. 오빠는 군대를 다녀와 정신을 차린 케이스로 그전에는 되는 대로 살다가 뒤늦게 공부하고 다시 제대로 취직했어요. 그 와중에 새 차도 사서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그런 상황에 무슨 결혼이냐고 할 판에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아들 결혼하는데 집은 해주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죠. 없으면 없는 대로 가서 살 것이지 부모님 사는 집까지 빼서 결혼하고 싶을까 싶었는데 사실 그건 오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자존심 같은 것이더라고요. 아무리 없는 집이더라도 며느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뭔가 해줬다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더러 쉬는 날 월세집 알아보는 걸 도와달라는데 제 마음이 편했겠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와 고민 끝에 회사 대출을 알아보고 집을 매매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어차피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붙여드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나이 드시면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부담할 것이 많아 마음 편히 결혼할 생각은 애초에 접었던 차였어요.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이니 알아서 하시라고 제 삶을 찾기엔 제가 너무 마음이 모질지 못했죠. 게다가 일자리가 없을 때면 남의 집 품팔이에 붕어빵 장사까지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신 줄 알아 외면하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내가 모시고 살자 싶었던 거죠. 그래도 이 모든 상황을 오빠는 알고 넘어가야지 싶어 오빠와 만나 이야기도 다 했어요. 엄마 아빠 서울 모시고 와서 같이 살 생각이야. 벌써 집도 알아봤고 계약금도 치르고 왔어. 뭐? 엄마 집 알아보고 다닌다고 했는데. 솔직히 부모님 집까지 팔아서 월세집 들어가신다는데 오빠가 그 돈 받고라도 결혼하겠다는데 실망했어. 근데 어쩌겠어. 엄마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시겠다는데. 이왕 그렇게 된 거 오빠는 더 열심히 잘 살고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효도해. 어차피 난 이 생에 결혼도 글렀으니까. 오빠가 손주도 안겨주고 잘하란 말이야. 미안하다, 주연아.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안기고 가는 것 같아. 내가 면목이 없어. 알면 됐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해, 진짜. 오빠는 제게 너무 미안해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저는 그러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최선은 그거였습니다. 차라리 부모님께 전셋집을 얻어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차피 저도 이제 제 몫의 자산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돈을 이중으로 쓸 필요도 없으니 결혼을 포기하고 같이 살면 그만이다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고 뒤늦게 상견례 겸 양가가 모여 식사하게 된 자리였습니다. 뭘 저까지 가야 하나 싶었는데 새언니 쪽에서 형제도 참여한다고 해서 결국 저도 불려가게 되었죠. 새언니는 이남 일녀 중 막내라 오빠네 부부가 다 참석했더라고요. 어색하고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던 차에 갑자기 사돈 어르신이 저에게 넌지시 묻는 겁니다. 사돈 처녀는 올해 나이가 몇이라고 했지? 32이에요. 승교도 늦은 편이지만 얼른 사돈 처녀도 가야지. 그러게요. 좋은 사람 있으면 가야죠. 굳이 안사돈에게 집안 사정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며 결혼 생각 없다고 할 필요 없어 대충 둘러대는데
안사돈은 적당히 알아듣지 않으시고 계속 꼬치꼬치 물으며 은근히 결혼을 종용하더라고요. 사돈께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요즘 애들 결혼 늦게 하려고 한다는데 그렇게 자식이 나이 차서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부모한테 얼마나 부담인지 애들은 모르죠. 저는 뭐 때가 되면 알아서 가겠거니 하고 있어요. 아유, 그게 아니죠. 안사돈께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니 사돈 처녀도 급한 줄 모르잖아요. 더더군다나 애도 낳아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룰 게 뭐가 있어요. 남들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부모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형제한테도 부담되는 게 미혼 형제인데 승규한테도 짐이 될지도 모르고요. 사돈이야 저희 집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지만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짐이 되면 또 얼마나 된다고 남의 집 딸의 혼사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도 도를 넘은 참견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예의가 아닌 줄은 알면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입을 열었죠. 나이 찼다고 해서 아무나 붙들고 결혼할 순 없죠. 결혼 안 해도 제 밥벌이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사돈 어른께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여나 제가 나중에 오빠한테 얹혀 살기라도 할까봐 걱정인 모양이신데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야 모를 일이지. 내가 아는 사람도 이혼해서 나이 50 먹도록 혼자 사는 게 힘들어 형제 조카한테 기대 살던데 사돈 처녀가 안 그러리란 법이 어딨어. 글쎄요. 오빠가 저한테 기대고 살면 기대고 살았지 제가 기대고 살 일이 있을까 싶네요. 제가 뼈 있는 말을 하니 오빠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집에서 도와주셨단 이야기를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사돈 어르신들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집이 부모님 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얹혀 살고 있는 애물단지처럼 보이셨겠죠. 그러니 제가 욱하는 마음에 그 사실을 전부 이야기할까봐 겁이 났는지 오빠가 나선 거예요. 어머님, 주연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뜰살뜰 모은 돈도 많아 사실 당장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준비도 되어 있는데 워낙 일을 좋아해서 결혼 생각이 없다네요. 좋은 사람 있으면 제가 소개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 그래도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다 사돈처녀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너무 기분 상해 듣지 마. 제가 주제 넘었다면 죄송합니다, 사돈. 저희 부모님도 있는 자리에서 너무 선 넘은 이야기 아닌가 싶었지만 부모님도 아무 말 없는데 제가 나서서 따지기도 못해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 어차피 살면서 새언니 부모님 만날 자리가 또 언제 있겠어요. 좋은 날이고 오빠 행사니 그냥 넘어간 것이죠. 그렇게 오빠가 결혼했고 저는 하나밖에 없는 오빠 결혼식 잘 살라고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해줬어요. 오빠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었는지 정말 고맙다고 감동하더라고요. 그저 하나 있는 오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해준 거라 아깝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새언니는 저보다 1살 위였는데 키가 작은 귀여운 얼굴로 막내로 자라 그런지 애교가 참 많았어요. 부모님께도 사근사근하게 자라고 오빠가 결혼 후에도 제가 당부했던 대로 부모님을 잘 챙기니 불만이랄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한 번씩 집에 찾아올 때마다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알뜰살뜰 돈도 잘 모으고 모은 돈은 투자 잘하는 동료의 도움을 받아 주식으로 약간의 재미도 보고 있어요.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을 펑펑 쓰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물건이니 좋아하는 물건에는 아끼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이를테면 오래 쓰는 전자기기나 가구 같은 것은 좀 신경 써서 구매하는 편이에요. 30살 됐을 때 기념으로 산 명품 가방 1개나 가끔 정말 마음에 들었을 때 구입한 옷이나 구두가 있는데 한 번 사면 정말 깨끗하게 오래 쓰는 거라
제 수준의 사치라고 생각되기도 힘든 것들이고요. 그런데 새언니가 몇 번 우리 집에 방문하더니 제 소비 패턴을 다 파악한 듯이 한 번씩 훈수를 두는 거예요. 아가씨, 이런 데다 너무 돈 쓰지 말아요. 대충 아무거나 사도 되는 거 너무 브랜드만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요? 제가 일할 때 더 편하게 쓰려고 성능 좋은 거 사는 건데 문제가 되나요? 솔직히 이거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있어 보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흥청망청 쓰다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요? 게다가 이 의자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재택근무하면서 더 편하게 일하려고 비싼 기능성 의자 산 게 뭐 어때서요? 그리고 제가 흥청망청 쓰든 말든 언니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언니한테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머, 왜 그렇게 가시를 세워요? 그냥 아가씨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결혼 생각 없다고 너무 돈 허투루 쓰는 것 같아서 그러죠. 결혼 생각 들어서 결혼하게 되더라도 언니한테 신세질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저한테 직접 은근슬쩍 속 끓는 말 하는 게 기가 막혔지만 괜히 부모님 신경 쓰이게 언성 높이지 말자 싶어 모전 여전이라더니 안사돈이랑 똑 닮았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자꾸 부모님 앞에서 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부담이 크시겠어요. 아가씨가 저렇게 나이 찰 동안 시집도 안 가고 있으니 말이에요. 갈 때 되면 알아서 가겠지 싶어 걱정 없다. 자기 앞가림 알아서 잘하고 사는데 뭘. 요즘엔 결혼 안 하고도 잘 사는 여자들도 많고. 그렇게 좋은 면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나중에 생각 바뀌어서 애 갖고 싶어지면 어떡해요? 저도 저지만 저는 그나마 결혼이라도 했지. 아가씨는 언제가 될지 기약도 없는데 노산에 뒤늦게 후회하면 뭐하고요. 쟤는 애 생각도 없어. 내가 몇 번이나 물었는데도 그저 지금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좋다더라.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니 너무 돈 그렇게 헤프게 쓰지 말라고 어머니께서도 한마디 해주세요. 자꾸 오지도 않은 미래를 따져가면서 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새언니가 훈수를 두는 게 점점 참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다 한번 크게 싸우게 된 게 제가 오래 탄 중고차를 처분하고 처음으로 새 차를 뽑던 날이었어요. 굳이 오빠 부부에게 무슨 차를 살 거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새 차를 뽑게 됐다 그런 이야기만 했겠죠. 그리고 차를 뽑고 나서 우연히 주차장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오래 탈 생각으로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차를 큰맘 먹고 구매했는데 그게 외제차였어요. 외제차라지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었고 제 수준에 그렇게 무리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주친 새언니가 뜨악한 얼굴로 저를 보는 거예요. 오빠도 차에 욕심을 안 보이던 제가 너무 힘줬나 싶었는지 놀란 눈치고요. 뭐야? 너 차 산다더니 이걸로 샀어? 꽤 좋겠는데? 어차피 사면 10년은 더 탈 텐데 뭐. 큰맘 먹고 샀어. 그래, 잘 샀다. 그동안 그 중고 덜덜이 오래 끌고 다니긴 했지. 아니 오빠, 그렇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지. 아가씨, 그래도 그렇지. 아가씨 처지에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능력이 되니까 샀겠죠. 당장 빚내서 사면 뭘 못 사겠어요. 결혼 앞둔 나이에 이렇게 큰 돈을 차에 쓰면 선자리가 들어오려다가도 나가겠어요. 어쩌려고 그래요? 어쩌긴 뭘 어쩐다는 거예요? 제 차 보고 지레 겁먹는 사람 있음 저도 잡을 생각 없어요. 아니 이렇게 사치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아가씨는 참 세상을 너무 모른다. 주연이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냅둬. 참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아가씨한테 너무 물렀어.
이렇게 허튼데 돈 쓰고 다니는 거 보면 호되게 혼내면서 월급 관리 대신 해주겠다 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쓰고 다니는데 모은 돈이나 있겠냐고. 언니, 내가 모은 돈이 있든 말든 언니가 무슨 상관이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모은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게 될 것 같아도 오빠한테 달란 소리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지난번부터 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다 동생 같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저 아니면 이런 이야기 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사람 있겠어요? 저 오빠랑 결혼하면서 5천만 원 들고 왔어요. 적어도 여자가 그 정도 모아서 가야 하는 거 알죠? 언니도 그 돈 언니가 다 모은 거 아니고 사돈 어른께서 보태주신 거라면서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도움 한 푼도 안 받고도 5천은 거뜬히 해가니까 제발 오지랖 좀 그만 부려요. 그렇게 감정이 상해 쏘아붙이고 돌아서니 넌지시 말은 누가 못해 하더라고요. 아무리 속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마치 제가 오빠한테 들러붙은 기생충이라도 될까봐 지레 겁먹고 방어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말이 쏙 들어가게 제 경제력을 모두 오픈해야 하나 그런 고민도 했는데 부모님이 오빠한테 집 해줬다 하는 자존심에서 시작된 일이라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생각해 입 꾹 다물고 있던 저도 도저히 참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죠. 그때 아빠 환갑을 앞두고 회사에 휴가도 내서 부모님 베트남 여행을 모시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새언니가 또 눈에 불을 켜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쯤 되니 너무 자주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오빠한테 효도하라고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지경이었어요. 베트남 여행이요? 아무리 동남아라지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얼마 전에 차도 뽑았는데 아가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 환갑이라고 딸로서 이 정도는 하죠. 아니, 생활이 돼요? 저금 한 푼 안 하고 버는 대로 다 쓰는 것 같아. 하루살이 생활하다 나중에 큰 코 다쳐요. 언니, 제가 부모님 위해서 쓰겠다는 돈까지 훈수 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 예의도 아니고요. 어머,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다 아가씨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 아시죠? 제가 전부터 이야기하는데 아가씨는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안 듣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그래요. 저렇게 경제관념 없으면 선을 보더라도 퇴짜 맞기 십상이거든요. 듣자 하니까 누가 경제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언니, 그 나이에 꼴랑 3천 모아서 사돈 도움받아서 결혼했으면서 저한테 경제관념 운운하는 거 너무 황당한 거 알아요? 네? 꼴랑 3천이요? 하, 누가 보면 아가씨는 그만한 자산이나 있는 줄 알겠네. 그래, 아가씨한테 3천 있다고 쳐요. 그럼 아가씨는 3천으로 시집 갈 거예요? 아님 아버님한테 손 벌리시게? 아버님 지금 몸도 좋지 않아서 쉬고 계신데 노후 대비책은 둬야죠. 오빠한테 1,000만 원 받으면 되는데요? 뭐요? 1,000만 원? 지금 아가씨 오빠한테 빨대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빨대요?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오빠 결혼할 때 1,000만 원 줬으니 준 만큼 받겠다는데 그게 빨대 꽂는다고 할 수 있나? 5배로 받으면 모를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 아가씨가 1,000만 원 줬어? 어? 그게 내가 말 안 했나? 그렇다 쳐요. 그렇다 쳐도요. 그렇게 살다가 결혼 못하면 어쩔 건데요? 나이 들어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적어도 자기 집 살 돈 정도는 모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적금은 들고 있어야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집이요? 이미 있는데요? 뭐예요? 아가씨가 집이 있다고요? 지금 언니가 들어와 앉아 있잖아요. 이 집 제 명의예요. 몰랐어요? 뭐예요?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집이 아버님 집이 아니라 아가씨 집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주연이 저거 알아서 잘 살 능력 된다고. 그래도 그렇지. 이 비싼 집이 어떻게 아가씨 명이야. 아버님, 이 사람 결혼했다고 이 집은 아가씨한테 증여해 주신 거예요? 증여가 아니라 제가 매매한 집이라고요. 매매. 언니, 제발 제 삶에 오지랖 좀 그만 부리고 신경 좀 끄세요. 우리가 그렇게 가깝게 지낼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저대로 알아서 살 테니까 언니는 오빠랑 알아서 살아요, 제발. 분위기상 제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새언니는 붉어진 얼굴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결국 오빠가 해간 집이 부모님의 전 재산을 팔아 받은 지원금이었고 나이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줄 알았던 노처녀 시누이가 알고 보니 제 능력으로 집도 사고 부모님까지 부양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 새언니는 더 팔짝 뛰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 노후는 오빠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건 완전히 사기 결혼이라길래 부모님은 제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기로 했으니 제발 그만하라고 선을 그었죠. 그쯤 하면 잠잠해지겠거니 했는데 이번엔 다른 쪽으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렇게 능력이 되면 1,000만 원이 아니라 돈 3,000쯤은 보태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자기한테 쓰는 것에 비해 오빠 결혼에 너무 박했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저를 무슨 기생충처럼 취급할 땐 언제고 거지 근성이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거기다 기막힌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 설에 양가 부모님들 다 모시고 태국 여행 가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뭐 좋겠네요. 근데 저는 설 연휴에 일정이 있어서 같이 가진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다 모시고 갈 테니까 아가씨는 경비만 내주시면 돼요. 네, 저희 부모님 몫은 제가 어느 정도 부담할게요. 네? 아가씨, 섭섭하게 지금 차별하는 거예요? 네? 아니, 아가씨 형편도 되면서 자기 부모님이라고 어머님 아버님만 쏙 챙기고 우리 부모님은 알아서 챙겨라 그러시는 거냐고요. 좀 섭섭해요. 제가 언니 부모님 여행 경비를 왜 챙겨요? 챙길 수도 있죠. 네 거 내 거 없이 형편 되는 사람이 더 챙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두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가는 여행 경비를 절더러 다 부담하라 그 말이에요? 아가씨는 그럴 능력 되잖아요. 어이가 없네. 언니, 내가 능력이 된다고 해서 언니 부모님까지 여행 보내드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 부모님도 아니고 상견례 때 딱 한 번 본 언니 부모님을 제가 왜 챙겨요? 언니는 자식 아니에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말했잖아요. 그렇게 여유가 되면 부담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부모님도 오빠 더 예뻐라 할 거고 어머님 아버님 면도 서겠죠. 왜 저희 부모님이 제 돈으로 면을 세워야 하는데요? 그러면 언니가 다 내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언니 더 예뻐라 하겠죠. 아니 사돈어른까지 모시고 가는 여행에 제가 왜 돈을 보태나요? 황당한 건 제가 그렇게 딱 선 긋고 나니 그 여행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 돈으로 해외여행 가려다 맘처럼 되지 않으니 없던 일이 된 거죠. 너무 황당하고 불쾌해서 부모님께 말해 명절에도 새언니 보고 싶지 않으니 집에 방문하는 것 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빠한테도 언니랑 부딪히는 거 기분 좋지 않으니까 가끔 와서 부모님이랑 밖에서 외식이나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얼마간 평화를 찾는 듯 싶었습니다. 갑자기 새언니가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조카가 태어나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저보고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더라고요. 아가씨, 여자가 결혼하고 혼자 사는 거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애 낳는 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각자 만족하는 삶이 있는 거죠. 고생했어요. 아니, 내가 빈말이 아니라 애 낳고 보니까 아가씨 삶이 최고더라고요.
능력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여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괜히 주변에 떠밀려서 결혼하는 건 정말 아니야. 그래도 조카 태어났단 소식에 축하금 전해주러 간 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매번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에 기대어 사는 패배자인 것처럼 대하더니 이젠 결혼하지 말고 혼자 자유를 즐기며 살라고 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고요. 부모님께서도 며느리가 애 낳고 정신을 차렸나 보다 하면서 은근히 다시 집에 들였으면 하는 바람을 보이시길래 저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조카 보니까 너무 예쁘고 자주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 뒤로 오빠 부부는 종종 우리 집에 찾아왔고 부모님께서는 조카 커가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그 사이에도 언니와 제 사이도 많이 좋아졌고 엄마와 셋이서 피부 관리샵도 함께 다니곤 했죠. 어머님, 제가 진짜 뭣도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지우 낳고 정말 너무 행복한데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가씨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자유롭고 다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을까. 얘가 주는 행복도 크지만 아가씨 사는 거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애 낳는 게 더 좋지 무슨. 아유, 어머니 모르는 소리 마세요. 아가씨 지금 봐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능력되니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도 드리는 거고 사고 싶은 거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사면서 때 되면 해외여행도 즐기고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그런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드리는 용돈도 적어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고 물건 하나 사려면 또 사실 남편 눈치 얼마나 보게 돼요? 애라도 낳으면요. 이제 자유는 끝이지 끝.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지우 낳은 거 보면 저는 언니처럼 애 낳고 사는 것도 좋겠다 싶던데요. 아유 아가씨, 애는 그냥 우리 지우로 만족해요. 보는 거랑 키우는 거랑 달라. 정말. 그렇다고 너무 돈 쓰고 그러지 말고 늙어서도 그 자유 유지하고 살려면 적당히 쓰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더라고요. 새언니는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처음 한 것처럼 매번 반복해서 했어요. 애를 낳으면 건망증이 생기기도 한다더니 지치지도 않고 같은 이야기라는구나 싶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듣고 넘길 수 있었는데 나중에 엉뚱한 곳에서 또 갈등이 커진 겁니다. 어느 날부터 조카가 우리 집만 왔다 가면 피부 발진이 생겨 병원에 가보니 개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나이가 10살이 된 작은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조카가 개털 알레르기라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결국 조카가 오기로 한 날은 대청소를 하고 강아지도 분리시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런데 자꾸 한두 개 올라오는 발진이 있다면서 새언니가 계속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왔다 가기만 하면 애 피부가 저렇게 뒤집어지니 너무 속상해요. 깨끗하게 치운다고 치웠는데도 그러니 난처하네요, 저도. 아가씨, 그러지 말고 그만 파양하는 게 어때요? 네? 파양이요? 그렇잖아요. 걔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어른도 아니고 아기인데 조카를 위해 그 정도도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가 까미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그럼 그냥 집에 안 오면 되는 거지 10년을 키운 강아지를 파양하란 소리를 해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강아지를 파양하란 말도 어이가 없었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오빠까지 나서서 그런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게 더 기가 막혔던 이유는 그 강아지가 원래는 오빠가 데려온 강아지였거든요. 10년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선물로 줬다가 헤어지는 바람에 다시 받아온 강아지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집에 놓고 가버린 거였어요. 당시엔 저도 원치 않게 떠맡게 된 강아지라 내키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케어하게 되면서 누구보다도 강아지를 가족처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가족이나 다름없는 아이를 그런 이유로 파양한다는 건 절대 납득할 수 없었고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집에 오지 말라고 또 선을 그었는데 웃긴 건 그대로 꾸역꾸역 찾아오는 거였어요. 매번 소독하면서까지 유별나게 청소를 한 덕에 발진도 팔이나 몸통에 한두 개 보이고 말았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 오는 것 같다고 했는데 문제는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비명의 야단 법석을 떠는 소리에 거실에 나가보니 조카는 새언니 품에서 울고 있고 언니는 제 강아지에게 쿠션을 던지며 위협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안방에 넣어두었는데 엄마가 나오면서 문을 제대로 안 닫았는지 거실에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아가씨, 대체 개교육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까미가 우리 지우 물려고 했다고요. 까미가요? 제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입질한 적 없어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한 번도 입질한 적 없다고. 죽을 때까지 안 그래요? 애가 자기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해서 위협하려고 한 거지. 저렇게 사람 무서워할 줄 모르고 해야 하는 개는 안락사 시켜야 돼요. 새언니가 하도 야단하며 그런 이야기를 하니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었지만 안락사 이야기까지 하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개라지만 개 키우는 사람 입장에선 입질 한번 하지 않았던 자기 개가 어떠한 계기도 없이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조카보다 몸집이 훨씬 작은 나이 많은 우리 강아지가 이유도 없이 조카를 공격할 리도 없었고요. 다짜고짜 안락사 시키라고 조카보다 그깟 개가 더 중요하냐고 난리를 치기에 난처했는데 갑자기 거실에 설치한 홈캠이 생각나더라고요. 회사에 있을 때도 가끔 보고 싶어서 거실을 비추는 홈캠을 설치해뒀는데 그렇게 자주 보는 것은 아니라 잠시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잘 됐다 싶어 홈캠을 확인했더니 공격은커녕 강아지가 혼자 있는 아기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다리를 핥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짖거나 물려고 하는 제스처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조카가 갑자기 다가온 강아지에 놀라 겁을 먹은 것이었던 거죠. 제가 홈캠 영상을 보여주며 대체 어디가 공격하려고 한 거였냐고 따져 물으니 새언니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꿍얼거리더라고요. 좋아서 그런 건지 나중에 물려고 그런 건지 어떻게 안다고? 언니, 지금 이거 보고도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까미 봐와서 알 거 아니에요. 이 집에 한두 번 드나들어요? 까미가 언제 사람한테 위협적으로 대한 적이 있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짐승이니까 언제 변할 줄 모른다는 거죠. 애 개털 알러지 때문에 힘든데 와서 핥았으니 제가 얼마나 놀래요? 그리고 아가씨, 까미한테 돈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나이 들어 병원비 200만 원 썼다는 거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나이 들어 문제가 생겼으니 수술비로 그만한 돈 쓴 거죠. 그리고 내가 내 강아지한테 돈을 얼마를 쓰든 언니가 무슨 상관인데요? 아니, 대체 왜 내 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앞으로 돈 들 일이 많을 텐데 걔한테 너무 무리한다 싶어서 그러는 거죠.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요? 내가 자식처럼 키우는 강아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키울 생각이에요. 내 강아지 때문에 불만이 많으면 다신 오지 마세요. 여기 내 집이니까. 그렇게 쫓아내듯 오빠 부부를 돌아가게 한 뒤 한동안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도 강아지를 많이 아끼시기에 그렇게 된 것을 많이 속상해 하시면서도 은근히 제게 서운함을 내비쳤죠. 제가 사람보다 강아지를 위하는 바람에 조카를 마음껏 보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요. 아유, 내가 가진 게 없어 딸 눈치를 보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새언니 말대로 까미를 파양하거나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거야? 그 말이 아니라 어른이 아니라 애가 까미를 그렇게 무서워한다는데 강아지 좋아하는 애들 있는 그런 더 좋은 집에 보내고 그러면 좋잖아. 아무리 그래도
키운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까미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누가 늙은 개를 좋다고 받아주겠어. 그리고 까미가 진짜 지우 문 것도 아니었잖아. 아휴, 알았어. 속상한 엄마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조카가 예뻐도 그렇지 10년을 키운 강아지의 파양이니 안락사 이야기를 꺼내는데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부모님께서는 밖에서 조카를 만났고 오빠가 보내주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만족해야 했죠. 부모님은 가진 게 없어 제 눈치를 봐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 상황에서 눈치 보게 되는 건 저였어요. 너 하나만 참으면 될 것을 온 가족이 네 유난 때문에 고생이다.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새언니한테 절대 져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카가 올 때는 확실히 방에 두고 관리를 잘해달라 그렇게만 말했어도 이야기는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어떤 절충안도 없이 파양과 안락사를 운운하는 게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빠 부부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친구의 지인을 만나 사귀게 되었어요. 연애 생각이 없다가 우연히 만난 그 사람과 여러모로 잘 맞는다고 생각해 연인으로 발전한 거죠. 하지만 제 상황이 있다 보니 사귀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평생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누군가와 결혼해서 제 짐을 같이 나눠주고 싶지도 않으니 혹시 결혼 생각이면 빨리 다른 사람 찾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저와 어느 정도 결혼관이 비슷해서 애욕심도 없고 당장 결혼할 생각도 없어 사귀게 된 거예요. 밝힐 생각은 없었는데 집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 부모님께서도 제 연애를 알게 되셨고 생각보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 거로 생각했다면서 이참에 잘 맞으면 결혼하라길래 저는 딱 잘라 말했죠. 결혼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뭐가 좋다고 반겨? 결혼하면 나 이 집에서 살 건데. 뭐? 아니 결혼하면 남자가 해온 집에서 살아야지. 남자가 해온 집에서 살더라도 이 집 팔아서 보태면서 나도 내 가게에 이바지 해야지. 그럼 이 집 엄마 주고 가란 말이야? 나는 이 집이 전부나 다름없는데? 네가 무슨 이 집이 전부야. 차도 있고 모아놓은 돈도 있을 텐데. 엄마, 내가 결혼할 때 돈 보태달라고 할 것도 아닌데 보태주진 못할 망정 가진 것도 내놓고 가라고? 그러고 나는 보탠 것도 없이 가서 매달 엄마 아빠한테 생활비도 붙여주고 나는 남편한테 눈치 보면서 살라고? 좀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건 아니지만 행여나 내 결혼 기대하고 있는 거면 꿈 깨. 결혼하더라도 나는 이 집 가지고 갈 거고 내 눈치에 사위 눈치까지 보고 살고 싶지 않으면 꿈 깨라고. 너무 모질게 말했나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괜히 헛바람 들어 결혼 부추길 것 같아서 미리 선을 그은 거예요. 게다가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부모님 생활비를 끊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부모님 처지에선 제 결혼이 사회적 체면 말고는 전혀 환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니 제 뜻대로 부모님에게서 결혼 이야기는 쏙 들어갔고 얼마간 정말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연애에 초를 치고 난리가 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다름 아닌 새언니였어요. 강아지 일 이후로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있는데 부모님과 외식하러 간 자리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눈치를 보니 부모님께서 별 생각 없이 말씀하신 것 같아 그냥 모른 채 하고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남자친구 생겼다면서요? 결혼할 건 아니죠? 네, 아직 생각은 없네요. 아직 생각이 없다니. 아가씨 비혼주의 아니었어요? 딱 잘라 아니라고 말해야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결혼해봤자 좋을 게 뭐가 있다고 그 자유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요?
그냥 편하게 연애만 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관심 꺼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아가씨는 사람이 생각하고 조언을 해주면 좀 새겨들어요.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굴어요?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아가씨 자유롭게 사는 거 좋아하는데 애 낳아서 몸만 가져. 그 좋아하는 일도 못하게 되면 얼마나 불행해지겠냐고요. 언니, 그렇게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언니가 이혼해서 혼자 살면 되겠네요. 안 그래요? 나야 사정이 다르죠. 이미 지우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애도 있는데 저한테 쓸 관심 있으면 애한테나 더 신경 써요. 괜히 오버하지 말고. 언제 결혼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할 때 돈을 보태달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오빠 부부를 만나고 온 부모님마저도 넌지시 제게 결혼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아니 제가 결혼한다고 했나요? 분명히 부모님께도 내 형편과 상황 잘 아니 결혼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변할까 걱정이 된 사람처럼 그러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능력이 되는데 결혼해 살면 뭐하겠니? 시댁 눈치에 남편 눈치에 너같이 헐헐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야 하는 애는 어디 얽매이는 게 좋지도 않고. 알아. 그래서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난리야? 새언니 닮아가? 그게 아니라 괜히 너가 그 사람 만나면서 헛바람 들까봐 그러지. 헛바람은 무슨 헛바람? 내가 결혼해서 사위 눈치 보게 될까봐 겁나는 게 아니라? 아니 엄마, 좀 섭섭하네.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살 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편하게 살 길만 생각해? 아유,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결혼해 살아봤자 여자만 고생이니 그런 거라니까. 제가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위 눈치도 봐야 하고 결혼 안 하면 지금처럼 넉넉한 용돈 탔으면서 제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으니 제 결혼을 반기지 않는 것이었죠. 결혼하라 떠미는 상황에 제가 나서서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는 거랑 제가 결혼할까봐 지레 겁먹고 하지 말라고 말리는 상황은 기분이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얼마 뒤 갑작스럽게 남자친구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모로 잘 맞았던 남자친구였는데 제게 제대로 된 이별 사유도 말해주지 않은 채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연애에 나름 진심이었던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텐데 싶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 성격상 계속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게 싫어 일부러 더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고 초췌해진 거울 속 모습이 싫어 더 가꾸고 신경 쓰기로 했죠. 그렇게 피부관리실에 방문한 어느 날이었어요. 앉아있는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새언니더라고요. 한참 사이가 괜찮았을 때 엄마랑 셋이 함께 다니던 관리샵이었는데 아직도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괜히 마주쳐봤자 좋을 게 없겠다 싶어 저희 관계 다 아는 관리사님께도 아는 채 말아달라 하며 자리를 피해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랑 와서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다 들리더라고요. 뻥 뚫린 창문 있는 가벽 하나를 두고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는데 듣다 보니 새언니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너무 놀라 발뺌하기 전에 증거부터 잡아야겠다 싶어 녹음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했거든요. 아, 헤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게, 그렇게 급하게 만나다 또 갑자기 결혼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결혼 생각 없다고 비혼주의자인 것처럼 굴더니 그렇게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다닐 줄 누가 알았겠냐고. 얼굴 보니까 아주 폈더라 폈어. 야, 근데 괜찮겠어? 그 남자가 마음 변해서 다시 너희 시누이한테 연락하기라도 하면
너가 헤어지라고 종용했다는 거 다 밝혀질 텐데. 그럴 걱정 없어. 내가 딱 다시는 연락 못하게 해놨거든. 그냥 저렇게 혼자 열심히 벌어서 시부모 부양이나 했으면 좋겠다. 거기다 나중에 죽으면 결과적으로 그 아파트며 주식이며 전부 우리 남편 거 될 건데 그게 곧 우리 지우의 노후 재산이 되지 않겠어? 진짜 지독한 엄마다. 자기 자식 재산 생각해서 필사적으로 신우 결혼 막는 사람이 어딨냐? 너 나중에 너네 시부모라도 알아봐. 너 분명히 쫓겨나. 걱정하지 마. 사실상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다 내 편이거든. 신우 결혼해봤자 찬밥 신세 되는 건 가진 거 없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인데 어쩌겠어? 사회적 체면이 있어서 결혼했음 하시지만 자기들 형편이 있으니 쉽지 않지.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들 노후는 주연이한테 달려있으니 부담 갖지 말라고. 어떻게든 결혼 안 시키고 붙들고 있을 테니까 지금처럼 조카 재롱 떠는 재미만 보게 해달라고 말이야. 참, 너네 신우도 불쌍하다 불쌍해. 이제 그놈의 개만 좀 치워버리면 좋겠는데 말이야. 야, 어차피 10살이라며.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늙었으니 더 문제야. 최근에도 걔 수술비로 200을 썼다니까. 미쳤냐? 적당히 살았으면 그냥 보내면 될 것이지. 늙은 걔 수술비로 200을 쓰게? 그리고 앞으로는 더 쓸 거 아니야. 그 돈 다 차곡차곡 모아놨다 자산 만들어야 할 판에. 한 푼이라도 우리 지우 손에 쥐어주려면 내가 더 극악스럽게 나설 수밖에 없어. 너는 진짜 내 친구지만 내 올케나 신우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치가 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사람은 정말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연불 외우도 쉬지 않고 말했던 것도, 갑자기 강아지를 파양하라느니 안락사하라느니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다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신우 말에 부모님이 동조했다는 사실도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려운 형편에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 있는 오빠 생각해서 부담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도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요. 연애를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제게 처한 현실이 더 서글프고 서러웠습니다. 새언니도 새언니지만 어떻게 부모님까지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평생을 오빠한테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하고 양보만 하고 살아왔는데 그 대가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양보와 봉사라니 너무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겨우 진정하고 그 길로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캐물었어요. 처음엔 만나기를 무척 꺼려하길래 혹시 우리 새언니가 연락했던 거냐고 어떻게 된 일인지만 알고 싶다고 사정을 해서 만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언니가 휴대전화로 제 남자친구의 SNS를 찾아 따로 연락했더라고요. 사진도 올리고 하고 싶은 말도 쓰는 어플이 있는데 번호를 알지 않아도 메시지도 보낼 수 있거든요. 새언니가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황주연 씨 옳게 되는 사람인데요. 우리 아가씨랑 만나는 사람 맞죠? 제가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아가씨 몰래 연락드려요. 우리 아가씨 그쪽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친구들 패고 다니고 강제 전학 간 적도 있고 그 뒤로 남자도 얼마나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요. 최근까지도 가끔 클럽에서 남자 만나서 외박하는 일이 있어서 시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확실진 않지만 그러면서 애도 한번 가졌다 지운 적도 있다고 하고요. 사치도 심해서 번 돈 저금 한 푼 안 하고 죄다 써서 그동안 결혼 준비를 하던 남자들도 번번이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아가씨가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쪽 인생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 제가 연락했단 말은 하지 마세요. 안 그런 척 하지만 폭력성이 있어서 키우는 개도 학대하는 사람인데 제가 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저런 이야기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면 갑자기 돌변해서 왜 자기 나쁜 사람 만드냐고 하면서 스토킹까지 할 거예요. 전에 남자친구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지려거든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그냥 헤어지자고 하고 잠수 타세요. 진짜 인생 걸고 드리는 조언이에요. 저는 새언니가 남긴 그 장문의 글을 읽고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서 헤어지게 만들 수가 있나요? 이런 거짓말이야 어차피 금방 탄로날 게 뻔한데 나중에 오리발 내밀려고 그랬을까요? 메시지 받고 나서는 무서워서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런 선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싶어 알아봤는데 하나같이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됐어. 이미 지난 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해. 그래도 적어도 내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거야. 미안해. 덜컥 이런 메시지 받고 나니까 제대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전 남친은 어떻게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언니도 새언니지만 새언니의 그 메시지 하나에 저를 판단하고 헤어짐을 결심한 사람과 더는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연애보다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호구처럼 제 모든 것을 양보하고 헌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희생과 가족의 기둥 노릇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집 리모델링 좀 할까 싶어. 리모델링? 왜? 깨끗하고 좋은데. 들어올 때 하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사자마자 도배 장판만 하고 들어온 거잖아. 주방도 마음에 안 들고 화장실도 너무 오래돼서 바꾸고 싶어. 그래 뭐 집 좋게 하고 살면 좋지. 그럼 그 사이엔 집을 나가 있어야 하나?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하니까 넉넉 잡아서 한 3주 정도만 오빠 집에 지내는 게 어때? 아유, 그건 불편한데. 불편해도 뭐 어쩔 수 없잖아. 난 친구 집에 가 있으려고. 엄마는 아빠랑 대충 옷까지 몇 개 챙겨서 오빠 집에 가 있어. 조카 얼굴은 실컷 보겠네. 저는 오빠 부부에게도 집 리모델링 계획을 이야기했고 새언니는 부모님께서 당분간 신세지게 됐다는 사실에 조금 못마땅한 듯 했지만 수락하더라고요. 잘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리모델링 싹 하면 더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팔아도 더 비싸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도 그 생각에 미리 투자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오빠 집으로 떠난 뒤 저는 바로 집을 내놨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 급매로 내놓았고 부모님 집만 따로 빼서 짐을 맡겨주는 곳에 컨테이너를 빌려 넣었고요. 집이 팔리자마자 강아지와 단둘이 살만한 적당한 집을 찾아 다시 매매했고 급하게 이사도 마쳤어요. 그게 3주가 채 안 걸렸으니 얼마나 급하게 돌아간 것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리모델링이 끝난 것으로 알고 부모님께서 집에 돌아오기로 한 날 저는 부모님 짐을 맡긴 업체의 주소와 함께 새언니 목소리가 담긴 녹음본을 첨부하여 부모님, 오빠, 새언니에게 모두 같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리모델링 아니고 집 팔았어. 엄마 아빠 짐은 저기 있으니까 알아서 찾아가. 기한 지나면 할증 붙어서 보관료 더 내야 할 거니까 빨리 빼고. 나 더는 우리 집 기둥 노릇 안 할 거야. 앞으로 엄마 아빠는 오빠가 모시고 살아.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 살아볼래. 돌이켜보니 누구도 내 삶은 배려하지 않고 희생만 바라고 있더라. 엄마 아빠는 월세방 살겠다는 결심까지 하면서 오빠 결혼도 시켰으면서 정작 내 결혼은 자기 삶이 힘들어질까봐 반대하는 거 보고 실망도 많이 했고 너무 슬펐어. 거기다 새언니는 내 재산을 이제 고작 3살밖에 안 된 조카한테 물려줄 수단으로 탐내고 있으니
내가 이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 엄마 아빠는 이제 오빠한테 기대해. 오빠도 알아서 책임지고. 양심이 있으면 내 탓 못하겠지. 연락하지 마. 그렇게 연락도 끊고 그동안 부모님께 보냈던 용돈도 전부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미안하다부터 시작해서 속상한 마음은 아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설득에 화도 내고요. 결국 오빠 부부에 이어 부모님 번호까지 차단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엄청 편한 건 아니지만 후련한 것이 더 큽니다. 그동안 저도 생각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살아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 짐을 덜어놓고 나니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없어 당장은 힘들겠지만 결국 부모님은 알아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래도 오빠가 양심은 있으니 아예 모른 채 하진 않을 거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강아지가 반겨주는 조용한 집에 혼자 치킨에 맥주 시켜놓고 앉아있으니 왜 내가 그동안 이 평온함을 즐기지 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용히 연락하는 사촌 언니 말로는 부모님께서 오빠한테 결혼 전 지원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했나 봐요. 며느리랑 같이 살다 보니 너무 눈치가 보여 못 살겠다고 다시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달라고요. 거기다 녹음본까지 터뜨렸으니 아무리 그래도 부모된 마음에 이건 아니다 싶었겠죠.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향집을 팔아준 돈이라 억은 넘어 오빠도 쉽지 않았고 결국 새언니에게 일방적으로 참고 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새언니도 그렇고 사돈 어른도 난리가 나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했다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뒤에 새언니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번호를 차단하니 자기 친구 번호로 연락했더라고요. 아가씨, 그러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제가 선을 넘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가씨 부모까지 떠넘기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지금 아가씨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고요. 아가씨 조카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싶어요? 전화라도 받아요, 제발. 그건 저 때문이 아니라 언니의 끝도 없는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내 탓하지 말고 자업자득이다 하고 반성하고 살아요. 연락하지 말고. 언니 아들이 어떻게 자라든 나는 관심 없으니까 괜한 헛수고도 하지 말고요. 그렇게 쏘아붙이고 그 번호마저도 차단했습니다. 연락이 계속 오면 뭐 어쩌겠어요. 번호를 바꾸든지 해야지. 저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 오랫동안 맴돌아 마음이 씁쓸하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잘 보면 가족 중에서 양보하는 사람, 참는 사람 따로 있고 양보받는 사람과 누리는 사람도 따로 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저 혼자만의 삶을 그려나가 보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고 뜻이 맞으면 이젠 결혼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저도 저만의 삶을 찾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